거기 누구냐? 깊은 밤 무단 침입자를 잡으려던 박 회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가는 청소부가 연주한 곡이 바로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그 노래였거든요. 은주야, 혹시 네가 40년 전 버렸던 연인의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 청소부를 다시 만난 박 회장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청소부의 손에서 흘러나온 연주가 자신도 완성하지 못했던 그 곡을 완벽하게 마무리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숨겨진 혈연의 비밀과 운명의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 전체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해성 아트센터의 마지막 직원마저 퇴근하고 나자 거대한 건물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경비 시스템의 가동 램프만이 붉게 깜빡이며 적막한 밤을 알렸죠.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건물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지하 기계실에서 젖은 작업복을 짜내던 청소부 이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서준의 손등에는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한 흔적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모두가 떠난 것을 확인했어요. 오늘도 끝났구나. 서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어깨를 돌렸습니다. 뻣뻣한 목과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서준이 대걸레와 양동이를 챙기며 마지막 청소 구역인 대극장을 떠올렸습니다. 거기만 하면 되겠지.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대극장으로 향하는 화물용 승강기 앞에 서자 서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승강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서준은 피곤함에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도 길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공사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이곳 아트센터 청소까지 해야 하는 하루였거든요. 할머니, 병원비가 또 올랐다던데. 서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갑 속에 남은 돈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텅 빈 대극장의 공기가 서준을 맞았습니다. 서준은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무대 중앙에 홀로 조명을 받고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위압적인 자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광택이 나는 피아노가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어요. 저게 2억짜리구나. 서준이 중얼거리며 청소도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본래라면 객석부터 청소를 시작해야 했지만 서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무대로 향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는 것처럼요. 잠깐만 봐도 되겠지? 무대 위에 올라선 서준의 마음이 빨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의 검은 덮개를 천천히 열었어요. 건반 위에 쌓인 미세한 먼지를 입김으로 불어내자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정갈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준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충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금기시했던 그 충동이요. 음악은 우리 집안의 저주야, 서준아. 절대 손대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서준의 손가락은 이미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아! 서준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깊고 풍성한 음색에 온몸이 전율했어요. 단순한 멜로디로 시작된 연주는 점차 복잡하고 애잔한 단조로 변주되었습니다. 이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지만 서준만의 깊은 감성으로 재해석된 버전이었어요. 엄마, 이 곡 기억하시죠?
서준이 연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악보 없이 오직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음들이 적막한 대극장을 웅장하게 채워나갔어요. 서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지만 피아노를 만날 때만큼은 마법사의 손처럼 변했어요. 한편 이사회와의 긴 경론을 마친 박진성 회장이 홀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두통에 지친 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친 상태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박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사회 놈들이. 박 회장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경영권 다툼에 지친 하루였습니다. 그때 대극장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피아노 선율이 박 회장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이 시간에 누가? 박 회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박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박 회장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건 설마. 박 회장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그 곡은 4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사랑했던 여인 은주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들리는 버전은 훨씬 더 성숙하고 완성된 형태였습니다. 은주야, 이럴 리가 없어. 박 회장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어요.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꽉 쥔 박 회장이 소리가 나는 대극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40년 전 그 노래. 세상에 누가 알고 있단 말인가. 박 회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기까지 몇 번이나 헛손질했어요. 거대한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무아지경으로 연주하던 서준이 쏘스라치게 놀라 연주를 멈췄어요. 건반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준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기 누구세요? 왜 여기에? 역광 때문에 박 회장의 얼굴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서준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해고의 공포가 온몸을 휩쌌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단으로 피아노를 만진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준이 재빨리 피아노 벤치에서 일어나며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양동이를 발로 차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끄러운 물바닥에 시야까지 가려지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서준이 무대 뒤편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거기서 기다려. 박 회장이 외치며 미끄러운 무대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화재 경보음을 듣고 달려오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급한 발걸음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넘어진 채 도망가는 서준의 낡은 작업화 뒷모습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서준의 등에 새겨진 용역업체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은주이?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뒤늦게 도착한 보안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대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보안팀장이 박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찢어진 명찰 조각이었습니다. 이서준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박 회장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회장님, 침입자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박 회장이 보안팀장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박 회장의 눈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단 침입자가 있었는데 내가 직접 처리할 일이다. 이 일은 비밀로 해라.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트센터 뒷문으로 빠져나온 서준은 빗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덜덜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왜 또 이런 일이? 할머니 말씀이 맞았나? 서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친 그 연주가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 같다는 불길한 재감이 들었거든요. 음악은 저주라고 했잖아. 왜 참지 못했을까? 서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빗방울이 서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편 박 회장은 여전히 대극장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을 모두 내보낸 후 젖은 옷을 입은 채로 피아노 앞에 다가간 박 회장이 건반을 바라봤어요. 은주, 정말 네가 남긴 아이인 거냐? 박 회장의 손이 건반 위를 살짝 스쳤습니다. 40년 전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은주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 하지만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자신. 그리고 은주가 떠난 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죄책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이 피아노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은주에게 사과하는 것처럼요. 박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서준. 그 이름이. 박 회장이 주머니 속 명찰 조각을 만지작거렸어요. 빗소리가 대극장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이 밤의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 치더니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전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둘러 아트센터로 향했습니다. 검은 링컨이 건물 앞에 멈추자 박 회장이 급하게 내렸어요. 평소와 달리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박 회장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어요. 비서실장이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아트센터 전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로비에 긴급 소집하라. 지금 당장.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비서실장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보안실장은 어디 있나? 당장 불러. 박 회장이 비서실장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잠시 후 보안실장이 서둘러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대극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당장 가져와. 박 회장이 보안실장에게 호통쳤어요. 보안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회장님, 어젯밤 낙뢰로 인한 정전과 서버 과부하로 대극장 내부 영상 데이터가 손실되었습니다. 뭐라고? 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치며 격분했습니다. 그럼 백업은? 예비 서버는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가 동시에. 됐다. 용역업체 직원들을 로비에 일렬로 세워. 한편 서준은 새벽 5시부터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서준의 손이 평소보다 더 많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서준아, 뭐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 공사장 반장이 소리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준이 대답하며 무거운 포대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던 무게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전 작업이 끝나고 서준은 아트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준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젯밤 일이 들통났나? 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에 잠겼습니다. 아트센터에 도착한 서준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로비에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반장이 서준을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서준아, 빨리 이리 와. 긴급 소집이래. 무슨 일인가요? 서준이 다급히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회장님이 갑자기 전 직원 소집 명령을 내렸다는데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온 청소부들 사이에서 서준은 낡은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얼굴이 기억날까봐 박 회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살폈어요. 어젯밤 이 건물에 무단 침입자가 있었다. 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무단 침입자라니. 무슨 일이지? 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모자 속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박 회장이 직원들 앞으로 다가가며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자가 있느냐? 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거친 노동으로 망가진 손마디와 굳은 살을 가진 청소부들이었거든요. 박 회장의 시선이 서준에게 멈췄습니다. 서준이 더욱 고개를 숙이며 몸을 작게 만들었어요. 너 손 좀 보자. 박 회장이 서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준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이 서준의 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친 노동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어요. 용역업체 반장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서준을 툭 쳤습니다. 너는 가서 VIP 대기실이나 깨끗하게 청소해라. 빨리. 네, 알겠습니다. 서준이 재빨리 대답하며 현장에서 벗어났어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채 VIP 대기실로 들어선 서준은 그곳에 놓인 연습용 업라이트 피아노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피아노였지만 서준의 마음이 다시 동요했어요. 어젯밤의 공포를 떠올리며 황급히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서준이 자신에게 다짐하며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박 회장의 수행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청소하고 계셨군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회장님이 중요한 악보 메모를 실수로 버리셨는데 혹시 쓰레기통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엎어서 샅샅이 뒤져보세요.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쓰레기통을 뒤엎었습니다. 온갖 휴지와 함께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음표가 적힌 악보 조각들을 발견한 순간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서준이 무의식적으로 악보 조각들을 바닥에 펼쳤어요. 본능적으로 음표들의 연결성을 파악하며 퍼즐처럼 맞춰나갔습니다. 복잡한 화성 진행과 전조가 포함된 악보였지만 서준에게는 자연스러운 패턴으로 보였어요. 문 밖에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고급 음악 이론이 필요한 악보의 순서를 정확히 맞춰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로.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확신이 굳어져 갔습니다. 박 회장이 대기실 문을 열어 서준과 직접 대면하려는 찰나
건물 내 화재 경보기가 갑작스런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삐!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뭐야? 불이야?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 속에서 서준은 혼란을 틈타 젖은 악보 조각들을 주머니에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박 회장은 갑작스런 인파에 밀려 서준을 놓칠 뻔했어요. 잠깐, 거기서. 하지만 서준은 이미 복도 끝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채 복도 끝으로 달리던 서준의 앞을 한 여자가 우아한 미소를 띠며 막아섰어요. 아트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급하게 어디 가세요? 김 실장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준이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러. 청소요? 이 시간에?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 김 실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김 실장은 이미 백업 서버를 통한 CCTV 복구 작업으로 서준이 어젯밤 범인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회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로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저기요, 혹시 어젯밤에 야근하셨나요? 김 실장이 한적한 직원 휴게실 구석으로 서준을 몰아넣으며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일찍 퇴근했는데요. 서준이 뒷걸음질 치며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김 실장이 서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떨지 않는데요. 네가 어젯밤 그 도둑고양이지? 김 실장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준의 젖은 명찰과 주머니 속 악보 조각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서준이 부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실장이 서준의 손을 붙잡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피아노 건반 특유의 미세한 기름때와 손톱 밑에 건반 먼지를 발견했어요. 이것 봐. 피아노 건반의 흔적이네요. 청소부가 왜 이런 흔적이 있을까요? 김 실장이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서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발요. 저는 그냥 조용히 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되죠. 김 실장이 서준의 입을 막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바로 그때 박 회장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김 실장을 찾고 있었던 거죠. 김 실장, 거기서 뭐하고 있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김 실장이 재빨리 서준을 놓아줬어요. 회장님,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능숙하게 거짓말했어요. 박 회장의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너, 어제 봤던 그 청소부가 아닌가?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청소부들이 다 비슷해 보여서요. 김 실장이 재빨리 대신 대답했어요. 박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일단 각자 업무로 돌아가지. 박 회장이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김 실장이 박 회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서준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자, 이제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해 볼까요? 김 실장의 눈에 사악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완벽한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거죠. 김 실장은 서준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잠근 후 김 실장이 의자에 앉아 서준을 내려다봤어요. 서준은 문 앞에 서서 불안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앉아요. 김 실장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저는 서서 앉으라고 했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이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서준 씨 맞죠? 김 실장이 서준의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네. 어젯밤 대극장에서 무단 침입과 고가 악기 접촉을 한 건 맞죠? 김 실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는 충분해요. 김 실장이 태블릿을 켜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하지만 서준이 대극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 침입죄, 기물손상 미수죄. 김 실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며 말했어요. 제발이요. 저는 그냥 청소하러 간 건데. 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하러 갔는데 피아노를 쳤다고요? 그것도 그렇게 능숙하게? 김 실장이 비웃었어요. 저는 정말 할머니 병원비 걱정 많죠? 병원에서 독촉 전화도 오고. 김 실장이 서준의 개인정보를 읊어댔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며 김 실장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당신이 감옥에 가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죠? 김 실장의 협박이 계속됐습니다.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저 혼자뿐인데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럼 제 제안을 들어보세요. 김 실장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안이요? 이번 해성 콩쿠르에 제 조카가 참가해요. 줄리어드 출신의 실력파죠. 김 실장이 민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만만치 않아요. 당신의 그 천재적인 편곡 실력을 제 조카를 위해 써주면 어떨까요? 김 실장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편곡 실력이요? 서준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젯밤 연주 들었어요. 단순한 멜로디를 그렇게 완성도 높게 편곡해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김 실장이 감탄하는 척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악보 조각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췄죠? 김 실장이 서준의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서준이 깜짝 놀라며 주머니에 손을 댔습니다. 그 악보들 다 제가 일부러 찢어놓은 거예요. 당신이 음악을 아는지 테스트한 거죠. 김 실장이 교활하게 웃었어요. 제발이요. 음악을 그런 더러운 거래의 도구로 쓸 수는 없어요. 서준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더러운 거래라고요? 그럼 감옥이 더 깨끗한가요? 김 실장이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안팀 나와보세요.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서준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피아노 파괴 시도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김 실장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서준이 항변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서준의 팔을 잡았어요. 그중 한 명이 서준의 주머니에 정밀 드라이버와 철사를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가진 적 없는데. 서준이 억울하게 소리쳤어요. 피아노 줄을 끊으려고 준비한 도구들이네요. 김 실장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준을 로비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서준이 발버둥 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놓아주세요. 저는 정말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김 실장이 뒤따라가며 주변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2억짜리 피아노 줄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술 테러범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준을 바라봤어요. 비난의 시선들이 서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런 곳에 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갑작스런 소란을 2층 VIP 라운지에서 지켜보던 박 회장이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어요. 박 회장이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손 당장 놓아라. 보안 요원들이 깜짝 놀라며 서준을 놓았어요. 회장님, 김 실장이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자는 위험한 기물 파손범입니다. 2억짜리 피아노를 망가뜨리려고. 조용히 하라. 박 회장이 김 실장의 말을 차갑게 잘랐어요. 박 회장이 서준 앞으로 다가가 그의 거칠고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올렸습니다. 서준의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 회장은 무시했습니다. 박 회장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40년 전 은주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의 도입부를 낮고 애절한 휘파람으로 불어봤어요. 서준이 깜짝 놀라며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선율의 다음 화음을 자연스럽게 콧노래로 받아쳤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의 회색 눈빛이 충격과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박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로비 중앙에 전시용으로 놓인 백색 그랜드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증명해봐라. 박 회장의 목소리에 기대와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네. 서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네가 파괴자가 아니라 진정한 연주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박 회장이 단호하면서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과 우연히 지나가던 방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지켜봤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조용히 해. 박 회장이 김 실장을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피아노 앞에 검은 벤치에 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건반 위에 떨리는 손을 올린 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이번만. 서준이 작게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박 회장이 40년 전 멈춰버린 그 미완성 자장가의 끊긴 부분부터 서준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서준의 거친 손끝에서 터져나온 연주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이고 완벽한 화성 진행으로 전개되며 로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어요. 간단한 자장가가 마치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변모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어떻게... 믿을 수 없어. 연주가 끝나는 순간 박 회장은 그 연주 스타일과 감정의 깊이가 4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은주의 음악적 감성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음을 깨달았어요.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곡을...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준이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곡, 제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예요. 서준의 말에 박 회장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너의 어머니가?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밤 불러주셨어요. 서준이 애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이 서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비틀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과 직원들이 재빨리 박 회장을 부축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박 회장이 서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정말 네가 남긴
서준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연주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이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준의 연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폭풍 같았던 연주가 끝나고 로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직후 박 회장은 서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젊은이,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 제발 음악을 계속해달라. 박 회장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네가 누군지 알 것 같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아니에요. 서준이 박 회장의 말을 급하게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음악은 우리 집안의 불행만 가져다주는 저주다. 절대 손대지 마라. 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청소나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동정이나 시혜는 필요 없습니다. 서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어요. 박 회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돈으로 제 인생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서준이 박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런 회장님에게 어떻게 미쳤나 봐. 서준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표정으로 아트센터를 뛰쳐나갔어요. 여전히 내리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회장이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은주, 정말 너를 닮았구나. 다음 날부터 서준은 다시 척박하고 위험한 공사장 일용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운반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자장가가 맴돌았어요. 아, 또 생각나네. 서준이 한숨을 쉬며 포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친 막노동 때문에 손이 점점 더 망가져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준은 공사장 구석 컨테이너 그늘로 갔습니다. 도시락도 없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았거든요. 배고프다. 서준이 배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서준이 무의식적으로 허공에 보이지 않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신용을 했어요. 어젯밤 연주했던 그 자장가를 떠올리며요. 라라라라라라. 서준이 작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군용 코트를 걸친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다가왔어요. 서준의 콧노래에 맞춰 엇박자로 정교한 화음을 넣었습니다. 라라라라라라. 노인의 목소리가 서준의 멜로디와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서준이 깜짝 놀라며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음악하는 거지. 너도 음악하는 사람이구나. 노인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음악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서준이 짜증스럽게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노인이 주변에 굴러다니는 녹슨 파이프와 철근을 집어들었어요. 쇠막대기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쨍, 쨍쨍, 리듬이 있었어요. 서준이 놓치고 있던 박자의 미묘한 허점을 정확히 보완하는 리듬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준이 놀라며 노인을 바라봤어요. 음악은 어디에나 있다. 공사장 소음도 음악이고 바람 소리도 음악이야. 노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늙은이지. 너는? 저는 그냥 공사장에서 일하는. 거짓말하지 마. 내 손가락 움직임 봤어. 피아니스트야. 노인이 서준의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서준의 굳은 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노인의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피아노는 10개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으로 치는 것이야. 노인이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심장으로요? 그래. 기술은 연습으로 늘지만 감정은 타고나는 거야.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 노인의 말에 서준이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음악하면 안 돼요. 가족들이 모두 음악 때문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나? 할머니가. 음악은 우리 집안의 저주라고. 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노인이 서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주라니. 음악이 어떻게 저주야?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하지만은 무슨 공사장 소음을 음악으로 들어봐. 노인이 다시 파이프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쨍, 쨍, 덜컹, 덜컹. 처음에는 그냥 소음으로 들렸지만 계속 듣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서준이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지? 리듬이? 네. 정말 음악 같네요. 서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 세상 모든 소리가 음악이야. 바람소리, 빗소리, 새소리. 노인이 주변 소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는 이미 하고 있어. 노인이 격려하며 웃었어요. 이미요? 아까 콧노래 부르는 거 봤어. 그게 바로 음악하는 거야. 서준이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노인은 서준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악보 보는 법 대신 소음을 음악으로 듣는 법을 가르쳤어요. 며칠이 지나고 서준은 퇴근길에 혜성그룹이 주최하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혜성국제 피아노 콩쿠르 1등 상금 5천만 원. 서준이 포스터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5천만 원이면 할머니 병원비를. 서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나타났어요. 콩쿠르에 관심 있나? 아니에요. 그냥 나가봐.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가 뭐 어때? 프로보다 더 순수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할 수 있어. 노인이 어디선가 낙지만 정성스럽게 수선된 연주복을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 입던 연주복이야. 너에게 주고 싶어? 노인이 서준에게 연주복을 건넸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 그리고 너의 음악으로 이 답답한 세상을 납작하게 만들어라. 노인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서준이 연주복을 받아들며 결심했습니다. 해볼게요. 한 번만. 알고 보니 그 노인은 과거 박 회장과 라이벌 관계였던 전설적인 지휘자 강영감이었어요. 박 회장이 몰래 연락해서 서준을 부탁한 거였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서준의 신상 정보와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준, 모친 이은주, 부친 미상. 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은주, 정말 네가 낳은 아이구나. 박 회장이 40년 전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의 은주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침내 콩쿠르 접수일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흙먼지가 묻은 낡은 신발을 신고 접수처에 나타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들이 서준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런 사람도 콩쿠르에 나가나? 돈 내고 망신당하러 오나 봐. 그 모습을 아트센터 2층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김 실장이 조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 저 청소부 놈 조심해야겠어. 청소부요? 무슨 소리예요, 이모? 민재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습게 보지 마. 실력이 만만치 않아. 1차에서 떨어뜨려야 해. 김 실장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콩쿠르 대기실에서 서준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민재가 서준을 발견하고 조롱하며 다가왔어요. 여기가 노가다꾼 오디션장인 줄 알았네요. 민재와 그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서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콩쿠르장에 작업복 입고 오면 어떡해요? 드레스 코드도 모르나? 민재가 계속 비아냥거렸어요.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눈을 감았어요. 주변의 온갖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리듬을 찾는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무대 입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1차 예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준이 깊은 심호흡과 함께 닫혀있던 무대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르는 운명의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뎠어요. 해성 콩쿠르 결선 무대, 대극장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어요. 무대 조명이 화려하게 켜지며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실장의 조카이자 줄리어드 음대 출신인 민재가 첫 번째로 무대에 올랐어요. 완벽하게 다린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곡은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입니다. 민재가 우아하게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피아노에서 화려하고 현란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기계적으로 완벽한 테크닉이었어요. 빠른 패시지도 정확무호하게 연주했고 어려운 기교 부분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역시 해외파는 다르네. 테크닉이 정말 완벽해. 관객들이 감탄하며 수군거렸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높은 점수를 줬어요. 9.2점, 9.1점, 9.3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습니다. 민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갔어요. 대기실에서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와, 민재야. 완전 대박이었어. 이번엔 확실히 우승이겠는걸? 민재가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나보다 잘 치는 애가 여기 있겠어? 객석의 분위기도 이미 민재의 압도적 우승이 확정된 듯 했어요. 클래식 애호가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지루해하며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이 누구래? 이서준이라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네. 아마 그냥 구색 맞추기용 아닐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연주자 이서준 씨입니다. 서준이 무대 뒤에서 나타났어요. 여전히 사이즈가 맞지 않는 낡은 연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머리와 긴장으로 굳어진 표정이 대조를 이뤘어요. 객석 곳곳에서 실망스러운 한숨과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옷도 제대로 못 차려입고 시간 낭비네. 서준이 무대 중앙까지 걸어가는 동안 관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서준은 강영감이 가르쳐준 대로 주변 소음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음악이야. 서준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서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사라지고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첫 건반을 조심스럽게 누르자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멈췄어요.
서준은 지정곡인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중간 부분에서 과감하게 악보의 전통적 해석을 벗어났습니다. 강연감과 함께 연습했던 대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담은 카덴차를 시작했어요. 연주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이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음악은 민재의 완벽한 기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격정적이다가도 순식간에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따뜻하기도 했어요. 무대 위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조차 연주를 멈추고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앉은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준의 연주 속에서 40년 전 죽은 연인 은주의 애절한 감성을 느꼈거든요. 동시에 자신의 젊은 날 뜨거웠던 열정도 되살아났습니다. 은주야, 네가 여기 있구나. 박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뒤편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조명실에 있는 조명 감독에게 은밀하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조명을 꺼. 하지만 조명 감독은 서준의 초월적인 음악에 완전히 압도되어 김 실장의 지시를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무대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서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준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까지 선명하게 비쳤어요. 고통스럽고도 환희에 찬 표정이 극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연주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서준이 온몸으로 피아노를 끌어안듯 격정적으로 건반을 내리찍었어요. 쨍! 마지막 음이 대극장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모든 줄이 끊어질 듯한 강렬하고 원초적인 울림이었어요. 서준이 건반에서 손을 떼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극장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3,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기침소리 하나, 오스치는 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격정적인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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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회장의 박수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곧이어 객석 전체가 폭발했어요. 모든 관객이 일어서며 우레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놀랍다! 믿을 수 없어! 박수와 환호성이 5분 넘게 계속되었어요.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사람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봤어. 기술을 넘어선 예술이야. 신이 내린 재능이군. 채점이 끝나자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 전체의 만장일치로 우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서준 씨. 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중앙에 섰어요. 무거운 크리스털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객석 어딘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시상식을 마치고 무대 뒤편으로 내려온 서준을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떨리는 팔을 벌려 다가왔습니다. 서준이 처음엔 쭈뼛거리다가도 결국 박 회장의 품에 안겼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온기였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박 회장이 서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서준이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준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준이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에서 시작된 떨림이 점점 심해졌어요. 무슨, 서준의 손가락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으로 굽어 들어가면서 극심한 통증이 팔 전체로 번졌어요. 아, 아파. 서준이 갑자기 손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박 회장이 깜짝 놀라며 서준을 지탱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의사 불러. 서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찾아온 불길한 징조였어요. 우승의 환호와 축하 인사가 채 가라앉기도 전 대기실은 꽃다발과 샴페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악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서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준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연주가 가능했습니까? 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질문들을 받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옆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악평론가 한 명이 샴페인 잔을 서준에게 건넸어요. 축배를 들어보시죠. 서준이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에 마치 고압 전류가 통하는 듯한 격렬한 마비 증상이 일어났어요. 아! 서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람들이 놀라며 서준을 바라봤어요. 서준이 오른손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손가락들이 점점 더 기괴하고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비틀리며 펴지지 않았어요. 손이 이상해. 서준이 다른 손으로 오른손을 주물러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손목을 넘어 팔 전체로 번져갔어요. 으악! 서준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준아! 박 회장이 급하게 서준을 부축했어요. 의사 불러. 빨리. 대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불려지고 서준은 서울대 병원 VIP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오른손 마비 증상이 심합니다. MRI와 근전도 검사 필요해 보입니다. 박 회장이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수술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신경과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 회장이 다급히 물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소 이긴장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요? 과도한 반복 사용으로 인한 신경체계의 손상입니다. 장기간의 과중한 육체 노동과 최근의 집중적인 연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치료하면 낫죠? 죄송하지만 현재 의학 기술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는 사실상 뭐라고요? 박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의사를 붙잡았어요. 은퇴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에 박 회장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서준이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붕대에 감겨 있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서준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고 떠봐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들어와 태블릿을 건넸어요. 뉴스 나왔네요. 보실래요? 서준이 태블릿을 보자 충격적인 기사들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혼외자, 콩쿠르 우승, 콩쿠르 결과 조작 의혹, 사생아 특혜 논란, 김 실장이 언론에 악의적으로 제보한 기사들이었어요. 댓글창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생아가 뭔 콩쿠르야. 돈으로 우승 샀네.
기생충 같은 놈. 재벌들 진짜 더럽다.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어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병원 밖에서는 기자들과 시위대들이 몰려들었어요. 재벌 특혜 반대. 공정한 심사 요구한다. 구호 소리가 병실까지 들려왔습니다. 한편 혜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이사들이 하나같이 화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박 회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사들의 성토가 쏟아졌어요. 책임지십시오.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세요. 박 회장을 향한 해임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존재가 박 회장과 회사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3시 서준이 환자복 차림으로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서준이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빛 속에서 아트센터 주변을 하염없이 배회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서준이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야경에 반짝이는 검푸른 강물을 내려다보며 극단적인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조용해질까? 서준이 차가운 난간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오른손은 제대로 된 힘을 주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손도 제대로 안 돼. 죽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서준이 절망에 빠져 흐느꼈어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강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강영감이 서준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다리에서 끌어냈어요. 영감님, 손가락 몇 개 못 쓴다고 음악이 죽는 줄 아나? 강영감이 서준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아, 정신 차려. 음악은 손가락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강영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못 치는데 피아노가 음악의 전부야? 지휘자는 어떻고 작곡가는 어떻고? 강영감의 말에 서준이 멍하니 바라봤어요. 일단 내 연습실로 와. 거기서 다시 생각해보자. 강영감이 서준을 억지로라도 자신의 지하 연습실로 끌고 갔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했지만 음향만큼은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정신 좀 차려. 강영감이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한편 박 회장은 사라진 서준을 찾기 위해 회장이라는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직접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서준아, 서준아. 박 회장이 빗속에서 서준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어요. 제발 무사해라. 회사 경영자가 아닌 한 명의 아버지가 되어 아들을 찾는 박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과 사설탐정까지 동원해서 서준의 행방을 쫓았어요. 드디어 CCTV 분석을 통해 강영감의 지하 연습실 근처에서 서준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보고했어요. 박 회장이 젖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가자. 박 회장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는 빗길을 가르며 강영감의 연습실을 향해 달려갔어요. 박 회장의 마음도 차만큼이나 급했습니다. 강영감의 어둡고 습기 찬 지하 연습실에서 서준이 깨어났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고 누워있던 서준의 귀에 웅장한 교향곡이 들려왔어요. 강영감이 일부러 틀어놓은 베토벤 9번 교향곡이었습니다. 일어났구나. 강영감이 낡은 의자에 앉아 서준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서준이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악기들과 악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내 연습실이다. 좁지만 음향은 최고야. 강영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준이 마비된 오른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끝이라니? 시작도 안 했는데? 강영감이 의아해했어요. 손을 못 써요. 피아노를 칠 수 없다고요. 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영감이 먼지가 쌓인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해진 지휘봉이었습니다. 이거 알아? 지휘봉이요? 그래. 이것도 음악하는 도구야. 강영감이 지휘봉을 서준에게 건넸어요. 저는 지휘 같은 거 몰라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도 돼. 네가 음악을 느끼는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 강영감이 서준 앞에 앉았어요. 피아니스트는 88개의 건반만 지배하지만 지휘자는 전 세상의 소리를 자유자재로 지배할 수 있다. 강영감의 말에 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 세상의 소리요? 그래.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내 손짓 하나에 맞춰 움직이는 거야. 강영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준이 자신의 마비된 오른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 손으론 불가능해요. 강영감이 의료용 테이프를 꺼내 지휘봉을 서준의 손목에 단단히 감아줬어요. 손목으로도 충분해. 내 고통과 상처가 바로 너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박자가 될 거야. 정말요? 서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어요. 바로 그때 연습실에 삐걱거리는 철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박 회장이 서준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서준이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피해만. 박 회장이 서준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니다. 피해를 끼친 건 나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너의 어머니 은주를 버린 건 나였어. 서준이 깜짝 놀라며 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요? 그래. 가난했지만 사랑했던 여자였지. 하지만 나는 출세를 위해 그녀를 버렸다.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너를 혼자 낳게 했지. 정말 죄송하다. 박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네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혜성의 후계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저 제발 음악만은 영원히 포기하지 말아달라. 박 회장이 서준의 차가워진 발을 자신의 고급 코트로 정성스럽게 감싸줬어요. 서준이 처음 보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박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서준이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볼게요. 지휘를. 강영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박 회장은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은 대규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는 가운데 박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서준이는 제 친자입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발표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와 콩쿠르 심사 채점표 원본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박 회장이 자료들을 내밀었어요.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실장의 각종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이 김 실장의 비리 자료를 공개했어요. 악보 도용, 콩쿠르 방해 공작, 언론 조작 등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김 실장을 아트센터에서 영구 퇴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박 회장의 발표에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콩쿠르는 공정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서준이는 실력으로 정당하게 우승했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드러나자 서준을 향한 동정론과 응원이 확산되었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청년.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천재.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준은 낮에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손가락 운동과 신경 치료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강영감과 박 회장의 지원 아래 지휘법을 공부했습니다. 복잡한 오케스트라 스코어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어요. 이 부분에서 제2바이올린이 미세하게 빠지네요. 서준이 악보를 보며 지적했어요. 정말? 들어보자. 강영감이 녹음된 연주를 틀어봤어요. 정말로 서준이 말한 부분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이 들렸습니다. 놀라운 귀야. 절대음감이 이 정도라니. 강영감이 감탄했어요. 며칠 후 서준은 해성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습을 참관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그 유명한 피아노나 치던 사람이 지휘를 안다고? 장애인인데 괜찮을까? 하지만 서준이 연습 중에 미세한 실수들을 정확히 지적해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2바이올린 세 번째 마디에서 반음 낮게 연주하셨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튜닝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데? 단원들이 서준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서준이 해성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을 위한 자선음악회에서 지휘자로 데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서준이 불안해했어요. 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음악을 믿어. 강영감이 격려했어요. 나도 함께 할게. 박 회장도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어요. 공연 전날 마지막 리허설을 마친 서준이 텅 빈 지휘대 위에 혼자 섰습니다. 굳어버린 오른손 대신 지휘봉을 쥔 왼손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한 비장하고도 희망찬 마음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객석 구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박 회장이 서준이 완성한 악보의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단정한 글씨로 적힌 헌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바침. 박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이 올라왔어요. 40년 만에 찾은 아들, 그리고 음악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기적. 조용한 미소가 박 회장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해성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서준의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공연장 주변이 사람들로 붐볐어요. 전석 매진은 물론 로비까지 가득 메운 관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 지휘자가 나온다는 소문 들었어요? 2년 전 그 콩쿠르 우승자 말이에요? 정말 기대돼요. 국내외에서 몰려든 음악 관계자들과 언론진들도 눈에 띄었어요. 서준의 성장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대기실에서 서준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진 왼손으로 연미복의 넥타이와 커프스 단추를 자연스럽게 매만졌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서준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했던 청소부의 그늘이나 열등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자세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회장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준비됐나? 네, 아버지.
서준이 자연스럽게 박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강 영감님은요? 벌써 객석에서 기다리고 계셔. 휠체어를 타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우시더라.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라. 너는 이미 훌륭한 지휘자야. 박 회장이 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드디어 무대 입장 시간이 되었어요. 서준이 대기실 문을 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준의 모습에서 2년 전의 떨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무대 위로 말끔하고 당당한 연미복 차림의 서준이 등장했습니다. 1층부터 3층 객석까지 빈틈없이 가득 메운 3천여 관객들이 마치 천둥소리 같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악수를 보냈어요. 서준, 서준, 브라보. 서준이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환한 미소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흔들어 응답했어요. 객석 정중앙 VIP석에는 박 회장과 휠체어에 앉은 강영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와 스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담은 흐뭇한 표정으로 무대 위 서준의 당당한 모습을 바라봤어요. 강영감이 박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녀석 정말 훌륭해졌어.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회장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서준이 지휘봉을 쥔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거대한 대극장 전체에 숙연하고 경건한 정적이 흘렀어요. 지휘봉이 하강하는 순간 오케스트라의 첫 소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전 청소부 시절 서준이 혼자 쳤던 그 애절하고 슬픈 자장가 멜로디가 이른명 오케스트라에 웅장하고 장엄한 교향곡으로 다시 태어나 울려 퍼졌어요. 아! 관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서준의 지휘는 마치 우아한 발레리나가 춤을 추듯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했어요. 때로는 폭풍 같은 격정을,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을 표현했습니다. 70명의 단원들이 그의 손짓과 표정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냈어요. 교향곡이 2악장으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준이 과거 겪었던 공사장의 거친 소음과 기계음을 모티브로 한 타악기와 금관악기에 강렬한 리듬이 더해졌어요. 그가 지나온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음악적으로 생생하게 형상화했습니다. 쿵, 쿵, 쨍. 타악기의 강렬한 소리에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3악장에서는 다시 부드러운 현악기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회장과의 만남, 강영감과의 수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하이라이트인 4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이 여전히 불편하고 굳어진 오른손을 가슴 위에 조용히 얹었어요. 그리고 왼손 하나만으로도 70명 오케스트라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격정적이고 역동적인 지휘를 이어갔습니다.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어요. 자신의 신체적 결핍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깊은 감동이 온 극장에 퍼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런 지휘를 보다니. 40분간 이어진 대작 교향곡이 마지막 음으로 향해 갔습니다. 모든 악기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냈어요. 서준의 왼손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음이 대극장을 가득 메우며 점점 작아져 완전한 정적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박 회장이 가장 먼저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관객 전체가 자발적으로 일어섰어요. 10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립박수와 브라보,
외침이 대극장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서준, 서준. 앵콜 요청이 빗발쳤어요. 서준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절망의 나락에서 저를 구해내고 다시 태어나게 해준 두 분의 아버지께 바칩니다. 서준이 박 회장과 강영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영감도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서준은 기다리고 있던 박 회장과 뜨겁고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박 회장이 감격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완성해낸 이 음악이 내가 살아온 평생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어. 박 회장이 서준의 등을 사랑스럽게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니야. 이건 모두 내 힘이야. 시간이 흘러 모든 관객과 관계자들이 떠나고 청소부들마저 일을 마친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서준이 다시 혼자서 무대에 올라가 추억이 가득한 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2년 전 처음 이 무대에서 피아노를 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굳어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오른손을 건반 위에 가만히 올려뒀어요. 그리고 왼손만으로 아주 느리지만 또렷하고 정확하게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주 불러주던 동요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검은 피아노 뚜껑에 비친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음악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알겠어요. 서준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이 무대의 조명을 하나씩 끄고 극장을 나가는 뒷모습이 조명에 비춰졌어요. 2년 전 청소부 시절 입었던 남루하고 낡은 작업복과 지금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연미복이 신기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절망과 희망, 좌절과 성공이 하나로 어우러진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서준이 극장 문을 닫고 나가자 무대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절망의 어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희망찬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하게 피아노의 잔향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그리고 진정한 예술가로의 거듭남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 이서준이 운명적인 선율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40년 전 사랑을 포기했던 박 회장과 음악을 저주라 여겼던 서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도 하죠. 서준처럼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가던 사람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만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숨겨진 재능과 아직 만나지 못한 소중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진심만 있다면 언젠가는 서준과 박 회장처럼 완성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